자, 이제 9장 External Condensatio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ternal Condensation은 앞으로 나올 흐름이 있는, 그러니까 Convective Condensation이랑 좀 틀리죠. External Condensation 9장에서 소개한 External Condensation은 일단은 Two-phase flow라기보다는 이 흐름이 크게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표면에서의 그 응축 현상을 좀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풀 보일링하고 이제 좀 대응이 되는 거죠. 풀 보일링 자체도 투페이스 플로우처럼 이게 리퀴드하고 베이퍼가 크게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보일링이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또 마찬가지로 이 유체의 흐름이 아주 작은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의 그 차가운 표면을 만나가지고 베이퍼가 리퀴드로 바뀌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죠. 개략적으로 일단 9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그 heterogeneous nucleate in vapors가 있는데요. 이 nucleation이라는 단어는 꼭 그 보일링에서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베이퍼 상태에 있다가 이 리퀴드로 바뀌는 것도 우리가 이제 nucleation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리퀴드 상태에 있다가 기포가 생겨가지고 보일링이 생기는 그런 상태 우리가 nucleation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호모지니어스하고 헤테로지니어스의 가장 큰 차이는 그 호모지니어스 같은 경우에는 그 벽면에서 이 응축이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그 세츄레이티드 상태에 있는 기체 내부에서 응축이 생기는 거 우리가 호모지니어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요. 이와 같이 헤테로지니어스 뉴클레이션 인 베이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벽면에서 그 기체 상태의 이 상이 액체 상태로 바뀌는 그런 경우가 이제 헤테로지니어스 뉴클레이스 보일링이죠. 이와 같은 그 좌측에서 보이는 것처럼 벽면에서 이렇게 리퀴드가 생기는 이와 같은 현상을 말하고 있고요. 뭐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접촉각, 컨택 앵글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헤테로지니어스 뉴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서피스가 이 완전한 서피스가 아니죠. 이 그림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가 이렇게 고체 표면에 가지고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좀 적게 들겠죠. 왜냐하면 호모지니어스 같은 경우에는 서피스가 완전한 서피스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그 방출하려면 더 큰 에너지를 방출을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 이와 같은 서피스를 만든다는 것 자체는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기 때문에 보다 이 서피스가 차지하는 면적이 줄어들면 보다 쉽게 그 뉴클레이션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뭐 우리 책 서두에서는 이와 같은 그 상변화가 왜 발생하냐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깁스 프리 에너지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니셜 스테이트, 베이퍼만 존재하는 그 깁스 프리 에너지를 G0인 상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그 리퀴드가 생긴 상태의 깁스 프리 에너지. 깁스 프리 에너지는 그 어떻게 되죠? H-TS죠. 그래서 이 엔탈피에서 그 온도하고 엔트로피를 곱한 값인데요.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깁스 프리 에너지죠. 그래서 이 깁스 프리 에너지가 이 델타 G, 깁스 프리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돼요? 실질적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은 크게 이제 자연현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이와 같은 에너지를 낮춰가는 방향으로 현상이 발생하거나 혹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자연현상은 발생하죠. 그러면 이 G 빼기 나중현상 델타 G라면 이 나중에서 처음 값을 뺀 이어 값이 이 델타 G인데요. 이어 값이 점차적으로 이제 디크리싱 하는, 감소하는 경향을 가지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델타 G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그러한 현상으로 발생을 하면 상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게 증가하는 현상으로 가게 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엠브리오가 생기고 나서 이 엠브리오가 생겨가지고 점차적으로 리퀴드가 점점점 생성이 되려면 델타 G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보일링 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델타 G라고 하면 이게 뭐 엠브리오의 사이즈고요. 엠브리오의 사이즈고 델타 G라고 하면 이러한 현상 그래프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델타 G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 엠브리오가 점점
커지거나 아니면은 그냥 좌절해서 없어지거나, 좌절이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요. 어쨌든 엠브리오가 생겨가지고 얘가 점점점 성장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 델타 G가 자꾸 디크리싱 해야 돼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크리티컬 뭐 레이디어스 뭐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G제로 이 베이퍼 상태에서 이 베이퍼만 있는 상태에서 이와 같이 리퀴드 드럼넷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은 어떤 조건이다? 이 깁스 프리 에너지가 점차적으로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작아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리퀴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리퀴드가 생길 이유가 없죠. 그냥 계속 베이퍼 상태를 유지하는 거겠지. 베이퍼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이와 같이 그 압력이 낮아졌을 때, 이와 같은, 여기 보면 압력을 낮추고 있는 거죠. 위로 당겼으니까. 압력이 낮아졌을 때, 그쵸? 압력이 낮아졌을 때, 이와 같은 엠브리오가 생기는 게 훨씬 더 그 깁스 프리 에너지를 낮추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변화가 생겼을 때, 이와 같은 뭐 압력하고 이런 프레셔 같은 것들의 변화가 생겼을 때 어떠한 상변화가 발생한다는 거는 어떤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현상 때문에 그런 거다? 보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깁스 프리 에너지가 낮아지는 그런 그 상태가 보다 이렇게 상변화가 발생하는 것이 깁스 프리 에너지를 더 낮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했지만 계속적인 어떤 플럭추에이션이 있어요. 이 내부에도 이 리퀴드가 베이퍼하고만 있다고 보지만 여기에는 어떤 조그만한 이런 액적들이 리퀴드가 생겼다가 사라졌다 생겼다가 사라졌다 하는 거죠. 그게 플럭추에이션이죠. 늘 언제나 플럭추에이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데 결국엔 눈에 띌 정도로 얘가 성장을 해서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떤 상태다? 결국에는 깁스 프리 에너지가 낮아지는 상태가 유지되는 거죠. 그게 깁스 프리 에너지가 낮아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버블이 계속 여기 뭐 리퀴드를 내가 버블이라고 표현해, 이런 리퀴드가 계속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뭐 이와 같은 리퀴드가 생긴 게 아니라 그 전에는 자연 상태에서는 눈에 띌 정도의 그러한 뭐 이게 사실 굉장히 작아요. 알스타가 굉장히 작아가지고 눈에 띄지 않은 정도지만 이런 것들이 무수히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면 사라지고 생겼다가 하는데 그게 눈에 띌 정도로 커지는 거는 깁스 프리 에너지가 이제 이런 리퀴드가 생김으로써 점차적으로 작아지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어떤 상변화가 발생한다. 이건 어떤 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변화가 왜 생기느냐, 상변화가 어떻게 생기느냐, 그 위와 같은 변화가 왜 생기느냐에 대한 어떤 큰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런 현상을 좀 관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크게 우리가 보면 이 슬라이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이제 컨덴세이션 그러면 드라바이즈 컨덴세이션 하고요. 그 다음에 퓨르마이즈 컨덴세이션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죠. 뭐 이렇게 구분은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드라바이즈 컨덴세이션 자체의 메커니즘도 굉장히 의견이 좀 분분해요. 뭐 아주 얇은 필름처럼 리퀴드 필름이 생긴 다음에 그 위에 이런 드라바이즈 형태가 생긴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처음부터 이와 같이 리퀴드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과 이 드럼넷이 생긴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굉장히 의견이 분분해서 우리는 거시적으로 바라볼 때 이런 드라바이즈, 필름아이즈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름철에 그 냉장고에서 시원한 어떤 음료 같은 거를 꺼내면 이 방울방울 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있을 점 온도에 도달해 가지고 이러한 드랍넷이 생기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또 한참 지나면 중력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또 이렇게 필마이즈, 이와 같은 필마이즈 같은 또 응축 현상을 또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라바이즈 컨덴세이션에서 또 핵심적인 건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설계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대류열 전달계수 H 값을 여러분들이 고려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H 값을 예측하는 데 있어가지고 실제로 드라바이즈 컨덴세이션이 필름아이즈 컨덴세이션보다는 대류열 전달계수가 좀 높아요.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기 필름아이즈하고 드라바이즈가 있더라면 같은 월 슈퍼히 조건에서 드라바이즈만 만들 수가 있다면 훨씬 더 열 전달 효과가 좋은 거를 볼 수가 있겠죠.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설명하기로는 이 필름아이즈 컨덴세이션 자체는 넓은 부분에
이제 이게 필름이 형성돼서 이게 하나의 thermal resistance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드롭아이즈 컨덴세이션은 이에 비하면 오히려 많은 부분이 이제 컨덴세이션이 직접 발생할 수 있는, 직접 표면과 접촉할 수 있는 영역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열을 더 효과적으로 이 벽면으로부터 이게 배출하는 거죠. 그래서 열 닿는 개수가 높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이와 같은 large droplet이 있을 때의 그 열 전달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여기가 이제 saturation 온도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T월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 열 전달이 생성되는지를 살펴보면 그 열이 일단은 이쪽 그 인터페이스까지의 어떤 그 열이 도달을 해서 그 다음에 컨덕션을 지나서 그 다음에 벽면에 도달하는 이와 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연구자들의 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거를 좀 더 굉장히 좀 세분화했는데요. 이와 같은 온도를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했어요. 이 9.2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온도, 여기가 T saturation이고요. 이 T월까지 도달하는 그 온도 차이는 어떻게 해서 발생하느냐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델타 T 토탈 온도 차, 결국에는 온도가 점차적으로 변화가지고 T월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델타 T 토탈적인 이런 온도 차는 어떠한 열저항에 의해서 발생하느냐. 사실 열저항이 없었다라면 이 델타 T가 발생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이 도중에 이와 같은 리퀴드 필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표면도 있고요. 뭐 다른 효과들도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토탈적인 온도차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 거가 델타 TI 인터페이스에서 발생하는 뭐 그 열저항, 그 다음에 델타 T 뭐죠? 캐필러리, 이 캐필러리 컨덕션에 의해서 발생하는 열저항, 그 다음에 그 아니죠, 이거는 그쵸? 캐필러리, 그쵸? 끝에가 이제 그 델타 T, 여기는 뭐죠? 그 여기 봅시다. 끝에가 여기 보면은 temperature difference internal interfacial resistance고요. 그 다음에 capillary diffraction interfacial resistance, 그 다음에 capillary diffraction of equilibrium saturation temperature, 그리고 conduction resistance through the drum,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살펴보면 이 TI는 인터페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캐필러리고요. 이거는 그 컨덕션 through,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면서 발생하는 온도 차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첫 번째 거는 평면이에요. 이렇게 리퀴드 필름이 이렇게 평면으로 있는 리퀴드 드럼렛이 평면에 있어서의 그 에너지 소모하고요. 그 다음에 곡면으로 있을 때 에너지 소모가 틀려지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이 평면으로 있을 때의 그 에너지 소비를 통한 온도를 고려한 게 바로 델타 TI라면, 델타 T 캐필러리는 곡면으로 형성됐을 때의 그때의 그 에너지 그 소비에 의한 온도 차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곡면을 형성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에너지가 더 추가적으로 드는 거죠. 이제 평면에 있어서의 그 에너지 소비하고 곡면을 형성할 때하고의 에너지 소비는 틀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충분히 그 예전에 그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이 평면을 인터페이스가, 이게 인터페이스죠. 인터페이스가 이렇같이 평면을 형성할 때의 들어가는 에너지하고 곡면을 형성할 때의 그 에너지가 틀린데, 그 각각의 에너지는 결국엔 에너지라는 얘기는 뭐예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온도차에 의해서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죠. 인터페이스를 만들려면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소비되려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온도차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에너지의 그 차이는 온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표면을 형성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에너지에서 온도차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평면일 때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한 게 델타 TI. 이것이 곡면을 이룰 때의 그 에너지 차이에 의한 온도 변화를 고려한 게 T 캐필러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 T 이 컨덕션에 의한 거는 당연히 이쪽 그 안쪽에 있는 리퀴드를 지나가면서 그 이 열저항에 의해서 온도가 감소한 이 세 가지를 지금 고려를 하고 있어요.
또 최근 이게 고려하지 않았던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constriction resistance라는 거를 하나 더 고려해가지고 이제 그 최종적으로 열 전달 계수 모델링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 constriction resistance라고 하는 것은 이 힛이 빠져나가는 데 있어서 힛이 어쨌든 그 베이퍼가 리퀴드 상태로 바뀌는 거죠. 베이퍼가 리퀴드 상태로 바뀐다는 것은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밖으로 방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퀴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베이퍼보다 작기 때문에 베이퍼에서 리퀴드로 변하려면 잠열만큼을 어딘가를 배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어디로 배출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차가운 면을 통해서 배출되는 거죠. 근데 차가운 면을 배출되는 데 있어가지고 얘가 원활하게 힛이 빠져나가야 되는데요. 이 큰 버블, 이 드럼넷 밑에 부분은 이와 같은 그 리퀴드 드럼넷이 없는 영역에 비해 가지고 어때요? 그 하나의 저항처럼 아랫부분도 작용을 하고 있겠죠. 이 부분도 단열재, 그러니까 어떤 물체에 있어서 단열재로 덮여져 있는 부분과 단열재로 덮여져 있지 않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열을 배출한다라면 그 단열재로 덮여져 있는 부분은 그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도록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열재로 생각하면 이 아랫부분으로도 열이 잘 안 빠져나가면 상당히 그 단열재가 있고 단열재가 없는 이 영역을 통해 가지고 열이 많이 몰리겠다는 얘기죠. 병목 형상처럼 그 열을 스트림라인으로 그려보면 저항이 있고 저항이 없는 지역이라면 저항이 가급적 없는 지역으로 열이 흐르려고 막 몰리겠죠. 그러다 보면은 그거에 의한 그 저항, 그걸 바로 constriction resistance라고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constriction resistance까지 다 고려를 하게 되면 인터페이스에 의한 thermal resistance, 그 다음에 공면을 위한 capillary, 여기 뭐라 돼 있어요? capillary diffraction 의한 이 thermal resistance, 그 다음에 이 드럼넷을 통과하는 그 thermal resistance, 그리고 construction, 방금 얘기한 그 열이 잘 빠져나가는 부분으로 열이 몰려가지고 서로 이 열을 원활하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병목 형상처럼 그런 쪽에서 오는 그 resistance, 그런 거를 다 고려를 해서 대류열 전달 계수 H 값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 보면 이 첫 번째 항이 이제 HI라고 돼 있는 부분이 방금 얘기한 이 인터페이스에 의한 평면으로, 우리가 인터페이스가 평면으로 돼 있다라고 했을 때의 그 HI 값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거는 그 전에 우리가 유도를 한번 해봤었어요. 그리고 이 델타 T 캐필러리는 얘가 이제 그 공률 반경을 가지고 이제 쉐입을 가지고 있을 그때의 그 에너지가 소비되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그 대류열 전달 계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델타 T 컨덕션에 해당되는 부분, 이 관을 통과하면서 그 리퀴드 드럼넷을 통과하면서 생기는 열 저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토탈 그 델타 T를 살펴보면 토탈 델타 T는 이와 같이 이 여러 가지 항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죠. 토탈 델타 T는 결국에는 이렇게 생기는 온도 차이는 saturation 하고요. 월의 온도에 의한 차랑 같은데 결국에는 이거는 이게 평면일 때, 인터페이스가 수평일 때 해당되는 델타 T고요. 얘는 공률을 가지고 있을 때 캐필러리에 의한 온도 차고요. 얘는 열 저항에 대한 온도 차고요. 이거 세 개를 다 고려를 해가지고 대류열 전달 계수를 예측을 하면 바로 이와 같은 형태가 얻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같은 드라바이즈 컨덴세이션에서 얻어질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항들을 지금 다 고려를 해가지고 이 델타 T들을 다 고려한 항이 이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죠. 이 분모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대류열 전달 계수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런 거죠. 이 델타 T가 T-월 빼기 T-saturation인데요. 대류열 전달 계수는 어떻게 정의돼요? H 곱하기 T-월 빼기 T-saturation은 바로 힙플럭스인데요. 결국에는 대류열 전달 계수는 T-월 빼기 T-saturation 분의 Q 힙플럭스인데 이게 자체가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고 이거를 이렇게 유도를 했죠. 같은 얘기인데요. 이렇게 유도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드라바이즈 컨덴세이션의 대열 전달 개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어때요? 어떤 곳은 이와 같은 큰 드럼넷이 있고 어떤 곳은 비어 있고 어떤 곳은 또 작은 드럼넷이 있고 그러니까 이 드럼넷의 분포를 내가 알아야지만이 지금 유도한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와 같이 드럼넷과 드럼넷 사이는 또 이와 같은 그 델타 토탈 T를 사용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AR이라고 하는 이 FR은 분포예요. 어떻게 그 버블 사이즈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그 어떤 영역에 있어서 뭐 이만큼의 영역에 있어 가지고 평균적인 대열 전달 개수를 한번 구해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아까는 이거 큰 거 하나인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거에다 해당되는 거고 비어있는 부분도 있고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이거에 대한 분포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분포를 알고 적분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사이즈가 작은 것부터 사이즈가 큰 것까지 그리고 그거가 버블들이 위치하는 그 분포까지 고려를 하면 어떤 지역의 평균적인 그 드라바이즈 컨덴세이션을 유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컨셉은 왜 여기 인티그레이션이 있고 보면은 왜 분포에 관한 함수가 들어있느냐. 여기 뭐 분포에 관한 함수, 이게 분포에 관한 함수인데요. 이런 것들이 왜 들어있냐라고 하면 아까 방금 설명한 것은 이 큰 드럼넷 하나가 있을 때의 그 열저항들을 한번 고려를 해본 거고요. 실제 벌크하게 보면 어느 지역에는 있고 어느 지역에는 있고 그럼 분포 돌아야 되고 사이즈 돌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느 영역에 있어서 이 드라바이즈 컨덴세이션을 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적분하는 방식이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필름와이즈 컨덴세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수학적으로 우리가 해결하기가 조금 수월해요. 왜냐하면 이 학부 책에도 나오듯이 그 넛셋이 유도한 이 내추럴 컨벡션, 내추럴 컨벡션의 그 식을 유도한 거하고 상당히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거는 뭐 리퀴드 필름이죠. 리퀴드 필름인데요. 리퀴드 필름에 해당되는 그 기본적인 그 컨티뉴어티 이퀘이션, 모멘텀 컨서베이션 이퀘이션, 그 다음에 에너지 컨서베이션 이퀘이션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상당히 다양한 값들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9.55식을 이렇게 보면 9.55식이요. 라미나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9.55식과 같이 그 대류열 전달 계수, 현재 응축이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수직 평판에 있어가지고 대류열 전달 계수를 이와 같이 그 유도를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순수하게 지금 그 수학적으로 유도를 한 거예요. 여기 9.55식에 나오는 것은 이와 같은 리퀴드 필름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수직 평판에서 이 리퀴드 필름이 존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응축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9.43식과 같은 심플한 그 운동량 보존 법칙, 그 모멘텀 보존 법칙을 힘의 밸런스를 사용한 그 식과 그 다음에 질량 보존 법칙, 그렇죠? 질량 보존 법칙. 그 다음에 끝으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사용을 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잡열이 들어가고요. 이제 그 상변화가 발생하는 그 양이죠. 그래서 그거는 지금 온도 에너지 보존 법칙은 바로 여기 있죠. 이걸 고려한 거죠. DQ는 그 상변화가 일어난 양에다가 잡열이다. 이렇게 에너지 보존 법칙 3개를 적용을 해서 이 속도 분포도 한번 구해보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열 전달 계수까지 유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벌크하게 에너지 보존 법칙과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9.49식 에너지 보존 법칙, 그 다음에 9.43식의 운동량 보존 법칙, 그렇죠? 그 다음에 9.45식의 질량 보존 법칙을 벌크하게 우리가 설정을 해가지고 넛셋 넘버를 한번 구해봤어요. 근데 이렇게도 한번 구해보고요. 우리가 좀 더 자세한 온도 분포하고 속도 분포를 알면 대류열 전달 계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바운더리 레이어 내에서 지금 이 리퀴드 필름이 생기는 부분을 바운더리 레이어라고 하면 이 바운더리 레이어의 작은 제어 최적을 하나 잡아가지고 이 제어 최적 내에 운동량 질량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3개를 풀면 이
지금 리퀴드 필름 내에서의 온도 분포하고요, 속도 분포를 구해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건 좀 굉장히 좀 수월하기는 해요. 왜냐면 지금 보통 통상적인 나비아-스토크스 이퀘이션 보면 프레셔가 들어가가지고 풀기가 굉장히 복잡한데 프레셔가 없어요. 그래서 프레셔가 커플되어 있진 않아요. 다만 지금 X하고 Y에 따라가지고 X방향으로도 이게 X방향이에요. X방향으로도 속도가 변화하고요. 그 다음에 Y방향으로도 속도가 변화하기 때문에 이거를 풀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가 저번에 그 한 시뮬러리티 솔루션을 이용해서 그쵸. 이제 보통 시뮬러리티 솔루션은 그 Y를 델타 T 바운더리 레이어 thickness로 무차원 해가지고 이거에 따라서 속도 분포가 균일할 거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해를 구하는 게 이제 시뮬러리티 솔루션이라고 했는데요. 그 시뮬러리티 솔루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대류의 온도 분포하고 속도 분포를 구할 수 있어요. 온도 분포로 하면 뭐를 구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대류열 전달 계수를 구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벽면에서의 y가 0일 때의 벽면에서의 온도 9배가 바로 대류열 전달 계수이기 때문에 처음에 좀 굉장히 러프하게 구한 얘는 델타를 통째로 사용한 열 전달 계수 예측 방법이에요. 요거에는 이 K 더멀 컨덕티버티요. 리퀴드의 더멀 컨덕티버티에다가 델타의 온도차, 이 델타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운더리 레이어 thickness죠. 리퀴드 필름 thickness하고 대류열 전달 계수하고 온도차가 같다라고 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 러프하게 구한 거고요. 지금 이와 같이 직접 바운더리 레이어 어널리시스를 하게 되면 이쪽 벽면에서의 온도 9배를 이용해서 대류열 전달 계수를 구하니까 훨씬 더 정확한 온도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9.54씩과 같은 너셋 이퀘이션 하고요. 실제 우리가 식을 이용해 가지고 보다 이제 바운더리 레이어 thickness에서의 continuity, momentum, 에너지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구한 그런 값들이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음을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와 같은 플로우가 라미나 플로우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처음에는 리퀴드 필름이 라미나로 흘러가다가 점점 이제 언스테이블한 영역이 되는 거죠. 언스테이블은 뭐 때문에 생긴다고 그랬죠? 헬름홀츠 인스타빌리티에서도 보면 점차적으로 유체의 속도하고요, 정지하고 있는 기체의 속도의 차이, 얘는 UL 하고요, 리퀴드의 속도하고 베이퍼의 속도가 어떤 임계값을 넘어서면 인스타빌리티가 생기는 거죠. 인스타빌리티가 생기다 보면 표면에 굉장히 이 웨이브가 생기고요. 이 웨이브가 생김으로써 유동이 불규칙하게 되면 여기에서 와류가 발생하게 되겠죠. 인스타빌리티가 생기면 와류가 발생하고, 이 와류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이제 터뷸런스로 이제 유동이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보통 그래서 우리가 내추럴 컨벡션 같은 경우에는 레일리 넘버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레일리 넘버가 10의 9승인가요? 10의 9제곱 정도 커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터뷸런스 플로우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터뷸런스 플로우라고 하는 것은 웨이브가 생기는 거예요. 표면에 이와 같은 점점 아래로 내려가면 속도가 빨라지죠. 여기에서 리퀴드 필름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데, 뭐의 속도가? 리퀴드 필름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죠. 주변에 있는 공기는 정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빌리티가 증가하게 되고 웨이브가 생기고, 웨이브가 생기다 보면은 와류가 생기고 유동이 불규칙해지고 터뷸런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터뷸런스가 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라미나 플로우일 때의 항목과는 다른 이와 같은 두 개의 요소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모멘텀 이퀘이션에서는 에디 디퓨지버티 이렇게 입실론 H, 이거는 라미나 플로우의 이 비스커시티, 이거는 키네마틱 비스커시티, 키네마틱 비스커시티와 난류에 의해서 이런 키네마틱 비스커시티하고 동일한 역할을 하는 이와 같은 에디 디퓨지버티라는 항을 고려를 해줌으로써 굉장히 심플리파이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복잡한
그 난류 유동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래도 수식화할 수 있을까, 풀 수 있을까를 고려했을 때 입실론 M으로 그냥 통으로 집어 넣은 거죠.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현상이겠지만, 마찬가지로 이 터뷸런스가 발생하게 되면 그 유동이 디서페이션, 에너지를 자꾸 손실하게 되는데요. 에너지는 어떤 형태로 손실이 되면 열 형태로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형태를 고려하기 위해서 입실론 H라는 값으로 이 터뷸런스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아까보다는 좀 풀기가 좀 복잡해졌죠. 그리고 입실론 M이나 입실론 H 값이 정확히 어떤 값인지가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라미나 플로우에서 풀었던 값보다는 상당히 더 복잡하고 어려운 그러한 그 풀이가 되겠어요. 특히 이제 입실론 M하고 입실론 H에 대한 정확한 모델링이 수행돼야지만이 우리가 정확하게 이 라미나 플로우하고 터뷸런스 플로우에 있어서의 온도 분포라든가 속도 분포, 바운더리 경계층 내에서의 온도 분포하고 속도 분포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 궁극적인 목표는 이와 같은 모델링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경계층 내에서의 온도 분포하고 속도 분포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온도 분포하고 속도 분포를 안다라면 내가 대류열 전달 계수를 굳이 실험을 하지 않고서도 예측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이와 같은 바운더리 경계층 내에서 우리가 이런 해석을 또 수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려다 보니까 이제 좀 난류가 들어가다 보면 당연히 이제 입실론 M을 모델링 해야 되고요. 거기에 모델링 하다 보면 또 Y 플러스라고 하는 그 거리를 델타와 같은 이 바운더리 레이어 티크니스로 무차원한 이런 변수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변수들을 도입을 해야지만이 또 입실론 M을 또 정확하게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평판에서 열전달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도, 응축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도, 리퀴드 라미나 플로우에서 이 터뷸런스 영역으로 전체 천위가 발생을 하죠. 그런데 보통 설계를 할 때는 이 전체적인 평균 값에 대한 대류열 전달 계수를 얻고 싶죠. 응축 열 전달 계수를 얻고 싶지, 어떤 라미나 플로우면 라미나, 터뷸런스면 터뷸런스 따로 얻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설계를 할 때 전체적인 평판의 길이가 2m다, 3m다, 그랬을 때 어느 영역까지는 라미나, 어느 영역까지는 터뷸런스가 될 텐데, 그거를 서로 이렇게 평균적인 값을 내는 게 실질적인 프랙티컬하게 산업 현장에서 응용하는 데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라미나 플로우의 너슨 넘버하고 터뷸런스 플로우의 너슨 넘버를 같이 조합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평판 길이가 얼마면 그거에 대한 너슨 넘버를 예측하고 있어요. 간략하게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다음에는 이와 같은 형상이 평판이 아니라 이와 같은 실제 열교환기 형태처럼 실린더 형태라든가 이런 실린더가 여러 개 이렇게 튜브 형태로 되어 있을 때의 응축 열전달 계수는 어떻게 바뀌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너셋의 해석은 베이퍼가 정지해 있다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베이퍼에 흐름이 있으면 그리고 베이퍼의 모션이 있을 때 어떠한 대류열 전달 계수, 응축 열 전달 계수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응축이 발생할 때 불응축 가스들이 들어있으면 실질적으로 발전소 같은 경우에 응축기에 상당히 많은 공기가 들어있거든요. 그런 non-condensable 가스가 들어있을 때 어떻게 응축 열 전달 계수에 미치는 그런 영향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응축 열 전달 계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표면 열교환기의 표면 형상을 우리가 개선하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들이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다시 알아보도록 합시다. 예, 수고했어요.